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가 좀 많았죠, 여러분들. 과제도 있었고요. 과제는 잘 하셨습니까? 과제 분량도 좀 적지 않았는데요. 그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검토하고 제가 이제 각주로 그 EBS 정답 해설을 이렇게 달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해설한 부분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EBS 해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바로잡으면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겪는 부분들을 제가 좀 오해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그 부분들을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이후에 혼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과제를 다운받으셔서 꼭 과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수업을 듣는데 과제를 안 한 분들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거니까 과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상. 자, 우리는 계속 시의 구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태도, 상황, 그 다음에 대상, 청자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대상이에요, 대상. 자, 보시면 대상의 분석, 이미지와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대상 얘기를 합니다. 화자의 대상에 대한 발화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화자의 발화가 있죠. 발화는 다른 게 아니라 화자가 진술한 말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자의 말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요. 자기의 정서, 태도를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술이 있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발화가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발화, 요 대상. 그래서 이 대상을 제가 여기 끌어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진술하는 세계의 객체, 이 세계의 객체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화자가 아닌 대상인 거죠. 외부 세계의 대상,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죠. 이 객체에 대한 진술을 통해 화자가 인식하는 세계, 화자가 인식하는 세계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얘기는 객관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야죠. 객관적 세계이지만 그 세계가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인식하는 세계, 주관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속의 대상들은 화자의 주관적인 이 시 속의 대상들이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상관없는 요소들이 결코 아니고요. 화자의 내면을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이 되더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세계의 객체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하지만 화자의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관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하셨죠? 객관적 상관물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대상을 화자의 내면과 연결해서 이해하는지는 이 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대상 분석의 원리, 주어 자리에 있는 대상이 중요한 대상들이에요. 또 긴 관용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긴 관형사절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관형사절 이러면 학생들이 또 주눅 들까 봐, 특히 이제 문법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주눅 들까 봐 제가 이렇게 말을 썼는데 긴 관형어 혹은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대상. 말하자면은 주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 서술어가 있잖아요. 얘가 중요한 대상. 당연히 1인칭이 아닌 경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어가 있고 이 수식어에 수식을 받는 체언. 여기 수식어라고 합시다. 이게 관형어라고 해요.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못생긴 찬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찬무라는 명사가 얼굴이 못생긴이라는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잖아요. 여기 찬무라는 말이 중요한 대상이라 요 뜻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예, 어려운 거 없죠. 주어 자리에 있는 대상, 긴 관형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 중요한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대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화자를 기준으로 시에 있어서 모든 의미는 화자를 기준으로 화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화자 기준으로 대상이
화자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자, 블랭크 채우셔야죠. 대상이 화자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요걸 판단하는데 어거지로 해석해서 말을 꾸미지 마시고 시의 정보를 토대로 사실적으로 파악하십시오. 시에 있는 말을 써서 판단을 하세요. 대상은 결국 화자의 내면을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 첫 번째 수업에서 대상에 관련해서 이미 진행한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대상의 특성. 이제 왜 도대체 화자가 아닌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 개의 대상들을 왜 화자의 내면이 투사투영된 화자의 내면을 환기한 화자와 연결된 대상으로 이해하느냐의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동일성의 세계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화자를 둘러싼 세계는 자아와 일체를 이루며 자아의 주관과 내면을 환기한다. 결론으로 나온 말이고요. 안에 밑에 보세요. 서정갈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에서 발생한다. 이때의 이 세계는 딱 잘라서 말하면 자연이라고 쓴 겁니다. 자연이에요.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서의 자연이 동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때 동일성이란 자아가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며 동화되어 있다는 뜻.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고대 사회 아니면 뭐 인디언 아니면 우리 민족에 있어서 무당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당. 이 자연이 있거든요. 이 무당하고 이 자연이 통해요. 그래서 이 자연이 뭐 예를 들어서 선앙당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나무가 아파요. 그러면 무당도 같이 아프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네.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일체를 이루고 있고요. 합일되어 있어요. 동일성의 세계관이죠. 이 무당의 세계관이 말하자면은 시인, 이 시 속 세계, 서정갈래의 세계 속에서의 세계관과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일성의 세계관, 자아가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며 동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적 화자 주변에 있는 이 세 개의 요소들은 다 자아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아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모든 요소는 자아의 내면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서정갈래의 본질은 세계의 자아화예요. 혹은 대상의 내면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계를 자아의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뜻. 세계의 자아. 똑같은 말이야. 대상의 내면화. 결국엔 같은 뜻이죠.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 말들이 결국은 동일성의 세계관에 따라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서정갈래의 본질이라고. 특히 세계의 자아화라는 말은 조동일 선생이 갈래 개념으로 만들어낸 말이죠. 두 번째, 이 세계는 자아와 일체를 이루는 대상과 자아와 대립 갈등하는 대상으로 구분된다. 이 말도 결론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내용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을 상실한 문명의 시대에 서정적 자아는 자연을 상실한 세계와 대립 갈등하고 있지만 자연을 상실한 세계, 문명의 세계와 대립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연을 상실한 세계는 서정적 자아하고는 대립 갈등하고 있으니까 자아와 대립 갈등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립 갈등을 극복하고 자아와 세계와의 합일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적 자아, 서정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아와 일체를 이루는 대상들이 있긴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자연을 상실한 세계가 문명으로서 화자와 대립되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자연이 있어서 화자와 일체를 이루는 대상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이 자와 일체를 이루는 대상은 이렇게 일체를 이룬다는 뜻에서 동그라미, 대립갈등하는 대상은 이렇게 대립갈등하는 뜻에서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대립갈등을 극복하고 일체를 이루려 해요. 그 이상을 추구하려는 게 바로 서정극자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알아듣고 계시죠? 세계는 자연입니다. 동화와 투사의 방법에 따라 자화된다라는 거예요. 동화와 투사는 자화 세계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동화란 화자가 세계를 자신의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자화하는 것이고요. 같아진다라는 뜻이야. 동화, 같아진다. 투사는 던지거나 쏜다라는 뜻이에요. 화자 자신을 상상적으로 세계에 반영하여 쏘아서 자와 세계가 일체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두 편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되게 유명한 우리 그 교과서에 들어온 지 오래됐죠. 박목월의 나무라는 시가 있고요. 또 한 편은 노천명의 사슴. 이분 친일 작가여서 조금은 시는 괜찮아요. 들여다봅시다. 이걸 설명하기엔 좋은 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박목월의 나무. 자, 또박또박 문장을 읽어가면 됩니다. 유성에서 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어요. 누가요? 시척화자가요. 그래, 1인칭 주어 문장인데 1인칭 주어 문장에 정서 태도가 나타나냐면 다음 문장 보세요. 수도승일까? 주어가 없네. 묵중하게 서 있었다. 수도승인 존재가 묵중하게 서 있었다. 이거 누굴까요? 네, 한 그루 늙은 나무를 가리켜요. 자, 이 세 개의 문장이, 마침표가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의 문장이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한 그루 늙은 나무예요. 첫 문장은 형식적으로는 1인칭 주어 문장이지만 결국 세 개의 문장을 연이어서 판단을 해보면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를 한 그루 나무라고, 그 한 그루 나무는 내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서 만난 나무이다. 이렇게 되는 문장인 거지. 선생님 말 이해했죠? 한 그루 늙은 나무는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저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지금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야. 그들 나무고요. 그들 나무예요.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파수병일까?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상상력에 따른 시적인 표현인 거죠. 외부 세계에 있던 나무들이 시적 화자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펴고 있대요. 이거를 위에 있는 말로 바꾸면 이거를 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동화.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이 시 속에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시척화자와 상관없는 나무예요? 아니요. 시척화자의 내면을 환기하는 나무예요. 시척화자는요, 한편으로 묵중하게 서 있는 수행을 하는 종교의 수도승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멍청하고 조금은 어설픈 과객, 여행객으로서 몹시 추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시척화자는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처럼 외로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화자의 내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는 얘기는 시척화자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죠. 세 말 이해했죠? 자, 여기 노천명의 사슴 보세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자, 이렇게 도노법 형태로 이렇게 혹격조사를 써서 모가지가 슬픈 짐승이요 라고 이름 부르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엄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자, 여기도 영탄영어미.
관이 향기로운 너는, 그렇죠. 슬픈 짐승을 이번엔 너라고 또 청자로 지칭했어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사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청자가 사슴이고요. 의인화되어서 너는 인칭 대명사니까, 인칭 사람인 인칭 대명사니까 의인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인법을 써서 슬픈 짐승, 점잖은 편 말이 없는 존재, 관이 향기로운 존재,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라고 추측을 해요. 물속에 자기 그림자를 들여다보니 이거 자기의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네요.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어쩔 수 없는 향수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누가요? 사슴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슴의 화자가 자기 내면을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자 자신을 상상적으로 세계에 반영한 거야. 나의 내면을 사슴에 투영한 거지. 그러니까 사슴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슬픈 상태, 점잖은 편 말이 없고요. 향기로운 존재야. 그리고 높은 족속이에요. 잃었던 전설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서 자기의 고향이 이곳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쳐다본다. 이렇게 낭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게 아마 노천명이지 않을까. 제가 노천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친일파여서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일제시대 때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로는 좀 드문 여성으로서 신문사 기자 생활을, 동아일보에 있다가 조선일보로 옮겼나? 당시에 그 신문들은 친일적이지 않았어요. 조선일보에서 편집부, 특히 여성 관련 그 내용의 잡지던가, 제가 정보를 잘 모르고 있네요. 편집장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당시로는 좀 보기 드문 여성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대단히 자존심이 높았고요. 이렇게 시인으로서도 이름이 높았던,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 이게 자존심이 셌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사슴에 투사 혹은 투영해서 시를 쓴 거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동화와 투사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화는 외부의 대상을 화자의 내면으로 끌어오는 거고, 투사는 내면을 외부 대상에게 쏴서 던져 넣는 건데, 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동화와 투사를 둘 다 투사의 동의어가요, 투영이거든요. 투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 세 개의 존재, 이 세 개의 대상을 시적화자는 자기의 내면을 투영한 대상으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상들이 화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투영된 대상은 아니지만 화자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는 대립 갈등하는 대상도 있다는 사실. 이해하셨죠? 자, 됐고요. 자, 여기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하기 전에 잠깐 어휘만 좀. 동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전에 봤고요. 안 어려워요.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된다. 반대말이 이화, 다르게 되다라는 뜻이죠. 여기 투사라는 말이 있네요. 이 투자가 던질 투, 사자가 쏠 사자예요. 창이나 포탄 따위를 내던지다, 쏘다라는 뜻이죠. 여기 네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이해하셨어요? 나의 심리 상태가 내가 표현해낸 어떤 것에 반영되는 일을 투사라고 하는데, 여기 봐. 이퀄 투영이라고 되어 있지. 투사랑
투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대단히 어려운 개념을 지금 방금 이해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대상,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객체들은 모두 화자의 내면을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왜냐하면 시 속 세계는 동일성의 세계관에 따른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자, 이 대상은 주로 시 속에서 형상을 갖추기 마련인데 그 형상이 바로 이미지죠. 이미지의 개념, 심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감각,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을 의미하죠. 이 이미지는 종류가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이미지. 이게 우리의 5개의 감각기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기관 이미지, 근육감각 이미지. 이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미지, 그러니까 촉각적 이미지와 기관 이미지가 같냐면 이거 좀 달라요. 배가 아파. 이 배라는 기관이 아파. 이거랑 우리의 촉각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근육 감각의 이미지와 촉각도 약간은 좀 다르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모두 감각기관을 통해 이렇게 감각, 지각되는 경험적 요소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감각적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블랭크 채워 쓰세요. 감각적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 이미지의 종류 중에는 공감각이라고 하는, 여기 블랭크 채우세요. 공감각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이전시키는 방법이에요. 대상에서 촉발된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된다. 전이라는 말은 옮겨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대상에서 촉발된 감각의 다른 감각하 A의 비화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그럼 이거는 어떤 대상의 이미지냐면 새파란 초생딸. 그렇지, 초생딸의 이미지야. 초생딸은 기본적으로 시각적 이미지잖아. 이해하죠? 이거를 시리다라는 건 어떤 이미지예요? 촉각이죠, 촉각. 그럼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각의 촉각하라고, 자 거기 쓰세요. 시각의 촉각하에 해당이 되는 공감각의 이미지. 혹은 이 공감각을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감각의 전이라고 지칭해요. 감각의 전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킨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자, 이거 애초의 이미지는 달이죠. 달이라면 시각적 이미지예요. 근데 향그럽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시각을 후각한 거지. 시각의 후각화. 자, 쉽죠? 자, 여기는 그 유명한 정지용의 향수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자, 애초에 촉발된 감각이 뭐예요? 표현의 대상이 뭐야? 황소의 울음이에요, 울음. 그 울음은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지. 근데 이 청각적 이미지를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를 금빛이라고 해서 시각화한 거예요. 청각의 시각화. 쓰셔야죠? 자, 공감각의 이미지 이해하셨어요? 수능 국어의 문학에서 선택지는요, 이 공감각의 이미지를 이렇게 시각의 촉각과 시각의 후각화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선택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분석을 따라가서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정오 판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감각의 이미지도 이 정도까지는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됐죠? 자, 다 됐습니다.